안녕하세요. 센TV 주식 특강 수익을 말하다의 진행자 장현정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이 밖을 보니까요. 벌써 한낮에는 여름인 것처럼 날씨가 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몸이 지치지 않게 건강관리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다 보면요. 어깨 통증이 심해질 때가 많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깨가 결리거나 뻐근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어깨가요. 하루 중에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운동을 하는 부위라고 하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머리를 빗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는 등 이렇게 작은 일상생활만으로도 하루에 약 4,000번이나 움직인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나른한 점심시간 내 어깨, 허리 그리고 목의 건강을 위해서 기지개 한번 쭉 펴고 시작하시는 건 어떨까요? 어떠세요? 시원하신가요? 자, 그럼 우리 기지개도 폈으니까 가뿐하게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석일 대표님께서 함께 하실 텐데요. 이분의 강의를 듣고 있으면 내가 몰랐던 것들, 궁금했던 것들이 해결되니까 막혔던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습니다. 몰랐던 것,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주는 진정한 해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황계의 진정한 해결사 김석일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이제 4주차를 맞이했습니다. 자, 요즘 날씨도 이제 많이 풀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4주차 접어들면서 제 몸도 서서히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몸이 풀리는 것과 동시에, 자, 이제 그 시황이나 이제 종목들도 서서히 이제 눈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는 여러분께 전 업종을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전 업종 전체적으로 업종별로 어떤 업종이 투자 가능성이 있고 어떤 업종이 언제쯤 투자를 해야 좋은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서 지금 장세는 여러분들이 1990년대 국제 외환위기 잘 생각이 잘 안 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1992년 검은 9월 조지 소로스의 영국 파운드화 공략이 시작됐던 해죠. 자, 그때 당시에 유럽의 외환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국제 외환위기가 있었죠. 자, 우리 한국도 97년 11월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 외환위기를 한번 훑어보면서 이 국제 시장에서 이 환투기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이 환투기 세력들이 지나간 자리와 그 다음 타켓으로 삼는 그런 부분들을 좀 훑어보면서 이번 장세가 왜 박스권 장세인지. 자, 보통 김석일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상승 아니면 하락 둘 중에 하나를 외쳤죠. 근데 요즘은 제가 상승도 외치지 않고 하락도 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숲 자체가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여름까지는 박스권 장세를 보셔야 되고, 자, 이제 가을이 접어들면은 드디어 이제 단풍이 들면서 여러분들 계좌도 불어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돌아올 것입니다. 자,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그 안에서도 이 박스권 장에서도 어떤 업종으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종합일봉부터 보겠습니다. 자, 종합일봉을 보시면은 자, 2230에서 다시 2030까지 왔었죠. 자, 하락하는 줄 알았더니 다시 또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급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다시 또 오늘 조정이 나왔는데요. 자, 우선 단기적으로는 2150과 2050 사이를 움직이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길게 보면은 2100과 2000포인트 박스권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종합지수는 박스권으로 움직일 때 이때 당시에 선도주는 고점을 뚫고 올라서는 모습이 나오고 부실 잡주는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선도주를 보유하게 되면은 박스권 장에서도 내 계좌는 불어날 것이고, 부실 잡주를 들고 있게 되면은 박스권 장인데도 불구하고 종합지수보다 훨씬 큰 하락이 나오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일단은 뭘 봐야 되겠습니까? 자, 제가 첫 강의 때 투자 심리로 무너진 장세, 투자 심리를 한번 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투자 심리선을 잠깐 한번 보면서 향후 장세를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월달 조정기 때 보면은 주가는 하락을 합니다.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투자 심리선은 올라오고 있죠. 자, 스토캐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은 조정은 빨리 짧아지는 것이고, 하락 다이버전스나 수평 이동을 해버리면은 추가 하락이 나오는 모습인데, 자, 이 모습을 잘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주가는 하락하는 과정이다. 자, 심리는 침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 번 더 추가 하락이 나왔는데 심리선이 올라오는 모습 보이죠. 자, 이것이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는 스토캐스틱은 여기서부터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죠.
자, 최근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시면은, 자, 쭉 하락 나오는 상태, 이미 투자 심리가 바닥이었죠. 자, 여기서 바닥이었고, 주가가 추가 하락이 나왔는데 투자 심리자는 살짝 되려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선 투자 심리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투자 심리는 안정을 찾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자, 조종이 나왔을 때 주가가 2030이나 2000 근처에 왔을 때 투자 심리선이 30을 깨지 않고 위에서 놀면은 바로 이거는 뭡니까? 거의 유사한 형태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온 것이죠. 자, 이러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주도주, 우량주죠. 실적 우량주를 홀딩하게 되면은 주가가 하락할 때는 별로 하락을 하지 않고 있다가 반등이 들어올 때는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선 전체적으로 이 업종 흐름을 읽으려면은 이번 장세가 어떤 흐름인지를 먼저 읽어야 되겠죠. 즉, 큰 흐름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자, 큰 흐름을 먼저 읽어야 되는데 우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자, 지난주 강의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자, 보통 학자들은 석유 파동을 2000년대 초를 1차 파동, 2000년대 후반을 2차 파동, 그리고 지금 2000년대를 3차 파동으로 보는데 그것은 투기자본 흐름으로 투기자본 흐름을 갖고 분석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0년대를 1차 파동, 지금을 2차 파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뭐 1, 2차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70년대를 1차 파동으로 놓고 2000년대를 2차 파동으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장세는 2차 석유 파동과 30년 파동의 화학 조선주 파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최근에 보면은 언론에서 차화적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동차, 화학, 정유. 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일단 좀 더 세분화하겠습니다. 좀 더 세분해서 특히 화학주 같은 경우는 많이 세분해야 됩니다. 세분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주 세분화해가지고 왜 화학주와 조선주가 가야 되고 그럼 IT는 언제 바닥이 나오느냐? 그러면 금융주, 좋아하는 개인들이 좋아하는 개별주는 그럼 언제 움직일 것이냐? 이것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파동이 2차 석유 파동에 의한 화학 조선주 30년 파동이 새로 시작됐다는 게 먼저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해석이 돼야 주도주가 누군지 나올 게 아닙니까? 자,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정유 화학주를 분석하면은 1970년 1차 석유 파동 때는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1970년대 1차 파동 때는 71년쯤에 유가가 1.5달러였습니다. 1.5달러였던 게 15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자, 이란의 호메이니 형, 이란 혁명 때 40달러까지 올라갔죠. 그렇게 해서 다시 나중에 9달러까지 내려옵니다. 그것이 이제 1차 석유 파동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석유 2차 파동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8달러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18달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40달러를 돌파했죠. 그러고 나서 다시 30달러까지 내려왔죠. 40달러를 깨고 30달러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100달러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자, 70년대는 국제 투기 자본이 원유에서 제대로 한번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기 자본으로 들어갔다가 치고 나온 장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석유 파동이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투기 자본들이 들어왔다가 이미 2008년 금융위기 때 다시 던져서 30달러까지 내려왔죠. 그럼 일단 끝난 거죠, 거기서는. 근데 다시 100달러가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유가가 다시 100달러까지 돌파한 이유는 뭡니까? 자, 과거 경기 사이클에서는 보통 유럽이 주도하거나 일정 부분 특정 국가 미국이 주도하거나 이랬었죠. 근데 이번 2000년대 파동은 특징이 뭡니까? 미국, 유럽,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브릭스 국가들이 주도를 했죠. 즉, 이머징 마켓, 세계 인구 대국들이 주도한 경제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 사이클이 전 세계적으로 동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흐름으로 올랐는데 지금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브릭스 4개국이죠. 거기에다가 인도네시아 인구 2억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인구가 1억이 넘죠. 자, 이런 이제 인구 대국들이 신흥공업국으로 올라오면서 뭐가 소비가 많이 늘어나요? 석유 소비죠. 자, 석유 소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유가가 다시 올라온 이 모습은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1970년대 1차 파동은 완전 투기 세력들의 한탕 주의, 해먹기였고 지금은 이미 투기 세력들의 한탕 해먹기는 끝이 난 상태에서 지금 중국이나 브라질, 인도 뭐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 석유 소비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나라 옛날에 자동차 흔하지 않았죠. 요즘은 뭐 자동차 두세 대는 기본이죠. 그만큼 자동차가 많이 굴러가죠. 자, 중국, 인도가 마찬가지죠. 물론 현대차가 지금 다 진출해 있는 나라들이죠. 러시아, 인도 다 마찬가지로. 그 나라들,
인구 대국들, 그 나라들이 지금 요번 경기 사이클에 같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경제가 개방이 되고 이제 좀 경제가 개방이 되고 성장을 하면서 자동차 소비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자동차 소비 수요가 늘어나면서 석유가 고가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자, 정제유가 있고 사업 다각화에 성공한 회사가 있고 석유화학주가 있고 일반 화학주가 있습니다. 우선은 정제유가 있습니다. 정제유는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넘어가는 거죠. 즉 과거의 화학주들은 영업이익률이 3%, 4%, 뭐 5%. 그래서 포도 보면 항상 뭐 5, 6배 정도. 그래도 저퍼가 아니었죠. 자, 이러던 그 일반 그 정제유 회사들이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 즉 휘발유, 뭐 경유, 등유, 그러니까 원유를 가지고 정제를 해서 고급 휘발유로 만들어서 판매한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원유 한 방울 안 나는 한국에서 휘발유를 판매한 회사들입니다. 자, 즉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넘어간 회사들. SK이노베이션, S-오일, GS칼텍스. 자, GS가 있죠. 자, 그 다음 사업 다각화에 성공한 회사. 자, LG화학이 화학에서 자동차 부품 2차 전지로 넘어갔죠. 자, 그 다음 제일모직은 지금 전자젠조, 즉 전자재료주, 즉 반도체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미. 자, 그 다음 SKC, 태양전지 재료로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에 대표적인 화학주, 업종전환에 성공한 화학주 하나 누가 빠졌어요? OCI가 빠졌죠. OCI는 지금 외국인들의 집중 공매도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당분간 OCI는 손대면 안 되죠. 자, 나중에 밑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그렇게 보면은 사업 다각화에 성공한 주식이 OCI, LG화학, 제일모직, SKC. 자, 이렇게 4종목이 있고. 자, 그 다음 기존 석유화학주, 고유가 수혜주죠. 호남석유, KP케미칼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딱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뭡니까? 자, 일반 화학주에서는 지금 국도화학이 상승 중에 있는데 그 국도화학은 일반 화학주들은 지금 하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언론에서는 차화정에서 화학주가 상승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상승하는 화학주는 일부 요 몇 개들입니다. 일부 요 몇 개고 거의 대부분의 화학주들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럼 국도화학은 왜 상승을 하느냐? 자, 에폭시 수지. 지금 중국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에폭시 수지가 뭐에 쓰는 거냐면은 일단 여러분들 과거 이제 2007년에 제가 이제 뭐 태양광 풍력 강의 많이 했었죠. 이 에폭시 수지가 풍력 발전기에 날개 있죠? 날개, 블레이드. 거기에 칠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서 매출은 아직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볼 문제고, 현재로서는 이 에폭시 수지가 중국 수출에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에폭시 수지가 기존 화학 그 제품보다는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오는, 마진이 높은 제품입니다. 자, 그럼 화학주를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정제유 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더 갈 수 있죠.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넘어간 상태니까. 자, 그 다음 사업 다각화에 성공한 회사들은 더 갈 수 있죠. LG화학, 제일모직, SKC. 동양제철학은 나중에 외국인들이 공매도 공격이 끝난 다음에 그때 가서 단기 반등이든 장기 상승이든 노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일반화학, 국도화학같이 새로운 신제품, 즉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어서 그런 제품에서 수익이 나와야 됩니다. 즉 겉으로 뭐 내가 무슨 사업을 하네, 뭐에 진출했네, 뭐 이런 것들. 즉 2007년도 뭐 신재생에너지 너도 나도 진출했다고 많이 나왔죠. 근데 다 아니었죠. 결국은 누구만 올라왔어요? 실제 실적이 나는 회사들만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국도화학 같이 신제품에 이제 성공한 회사들이 이런 제품에서 수익이 나오는 회사들은 상승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자, 하나케미칼이죠. 하나케미칼이 폴리실리콘 진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지금 폴리실리콘에서 실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런 종목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업종 다각화나 신제품 뭐 이렇게 사업 다각화 이런 거 다 했는데 그 제품에서 수익이 안 나오는 회사는 버리란 얘기입니다. 왜? 실제 이런 회사들이 있으니까 수익이 낸 회사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신소재 플라스틱, 요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좀 관건이죠. 철강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플라스틱, 여기에는 섬유 강화 플라스틱, 요거는 우주 항공 이런 데 쓰이는 것이죠. 바이오 플라스틱, 광분해서 플라스틱, 전기 전도성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에 신규 진출을 해가지고 실제 이런 제품에서 수익이 나와서 기업 수익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투자를 하시면은
박스권 장세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학주를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화학주를 선택을 할 때는 꼭 명심해야 될 게 일반 화학주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화학주는 안 되고 꼭 뭐가 있어야 된다?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전환해서 그 제품에서 수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자, LG화학이나 제일모직이나 SKC나 OCI처럼 업종 전환이죠. 업종 전환에서 성공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회사 순이익에 회사 순이익을 받쳐주는 이런 회사들, 이런 것들만 골라가지고 투자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박스권 장에서도 뜨거운 여름장에서도 나름대로 계좌를 부풀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엔 조선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주 하면 고유가 수혜주죠. 2003년도 고유가 수혜주 분석할 때가 현대중공업이 제 기억으로는 2만원, 3만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에 삼성중공업이 4천원이었습니다. 분명히 기억합니다. 2003년도 4천원하고 그랬었는데, 자, 우선은 조선주는 고유가 수혜주인데 조선주라고 해서 조선주도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심해 원유 채취 원가가 30에서 35달러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가가 100달러인데 유가가 40달러 이하로만 하락하지 않으면은 심해 원유 채취는 계속 진행이 되죠. 2007년도 상반기 때 제가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이제 대륙붕은 끝났다. 대륙붕은 끝나고 이제 어디로 나가야 된다? 심해로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FPS호선이 필요하다. 아마 2007년도 제가 들으신 분들은 FPS호선 기가 따갑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자, FPS호선이 지금 고부가가치 선박이죠. 이렇게 지금 보면은 여기서 만약의 경우 원유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조선주도 하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캐나다나 베네수엘라에서 오일샌드 채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오일샌드 같은 경우에는 원유 채취 원가가 36달러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원래는 원유가 지금 중동이 가장 강하죠. 가장 강한데 지금은 어느 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캐나다나 베네수엘라에서 오일샌드에서 워낙 원유 채취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지금 생산량이 오히려 그쪽이 좀 더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 원유 가격이 40달러 밑으로 내려오면은 안 하게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100달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일샌드도 채취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2011년입니다. 2009년까지는 조선주 수주가 거의 없었죠. 근데 2010년부터 본격적인 수주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요? 원유가 100달러 넘어가게 되니까 뭐 진행이 돼요? 심해 원유 채취가 다시 진행이 되잖아요.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조선주에서도 누굴 골라야 돼요? 해양 플랜트, 시추선, 그 다음에 일본 원전 폭발 사고 이후로 지금 조금 좀 가시적으로 좀 드러나는 게 LNG죠. LNG FPS호선이죠. 자, 요런 업종,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나 시추선이나 FPS호선 쪽에서 좀 강한 회사들. 중국 조선업종이면 한때는 한국을 따라온다는 등 얘기가 많았었죠. 분명히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일반 선박,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미 따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가가치가 없는 제품이죠. 즉, 얘기하면은, 반도체를 놓고 얘기하면은, 메모리와 비메모리 관계죠. 즉, 중국은 지금 비메모리를 하는 거고,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중국은 메모리를 하는 거고, 우리는 비메모리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이것을 알아셔야 되죠. 자, 중국, 지금 선박이, 조선에서도 뭡니까? 중국은 벌크선이나 일반 선박에서 강세고, 상승 같은 거죠. 우리는 이미 뭘로 넘어갔어요? 비메모리 분야인 고부가 가치 제품, 해양 플랜트, 시추선, FPS호선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중국하고는 아직은 비교할 이유가 없죠. 자,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LNG, FPS호선이나 시추선이나 해양 플랜트 전 세계 수주 물량에 한국이 거의 독점식 형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70, 80% 이상은 다 한국이 거의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회사가 어디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 두 회사입니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강세고, 그 다음에 STX 조선해양도 뭐 좀 이제 따라오는 중이고, 현대중공업이 좀 따라오는 중인데, 현대중공업은 지금 태양전지를 갖고 있죠. 태양전지가 당분간 약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선주에서는 뭘로 선택해야 돼요?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딱 두 종목입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볼 게 없습니다. 특히 해운주 볼 일 없죠. 해운주는 지금 그리스 외환위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럽에서 투기자본이 선택한 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를 왜 선택했겠어요? 이번 2008년
국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제일 먼저 타격 입은 업종이 해운 업종입니다. 그리스는 해운 강국이죠. 해운 업종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으면서 그리스가 가장 먼저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투기자분들이 그걸 공략을 해서 그리스를 치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용등급 하락,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그 92년도 그 왜 국제투기자본 환란 얘기할 때 얘기 더 드리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자동차 부품은 첫 번째 강의 때부터 계속 자동차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동차를 얘기하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자동차가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지. 자, 우선 우리는 일본을 추월하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어떤 식으로? 반도체 1990년대 비메모리 분야에서 일본을 누르고 1위로 올라섰죠. 자, 가전 2000년대 상반기에는 가전입니다. 자, 2000년대 하반기 와서는 조선이 일본을 누르고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다음 차례는 뭐겠습니까? 자동차하고 화학입니다. 자, 자동차하고 화학인데, 여러분들이 일본이 그러면은 1970, 80년대 5,000포인트에서 38,000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일본이 그 이후에 90년대까지 계속 일본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죠. 제조업에서. 그때 당시 일본이 뭘로 주도를 했어요? 1990년대 일본 경기 사이클하고 현재 2010년대 한국 경기 사이클이 지금 같이 따라가는 거죠. 우리도 일본을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업종을 하나씩 따라가듯이 우리 한국 경기 사이클도 하나씩 일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일본은 뭡니까? 자동차 화학, 즉 고부가 가치 소재 재료입니다. 이미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제일모직과 SKC가 무슨 주식이에요? 바로 소재 재료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건 뭡니까? 자동차하고 소재 재료주인데, 이 소재 재료주가 뭡니까? 과거 우리가 그 고부가 가치 제품들 일본에서 다 수입했던 것들 있죠. 거의 대부분이 소재 재료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 증시를 주도할 업종이 바로 자동차하고 소재 재료주인데, 이 소재 재료주가 바로 뭐예요? 화학주인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한국 증시를 이끌어갈 선도주가 자동차하고 화학인데, 이 화학주 중에서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에폭시 수지나 제일모직. 자, SKC 같은 경우에도 태양전지 그 필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일모직은 소재 재료가 같이 있죠. 이렇게 이제 소재 재료주들을 잘 선별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나는 회사들을 선별하면은 바로 이 주식들이 뭡니까? 2010년대 한국을 이끌고 갈 주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뭐 봤어요? 정유화학, 조선, 자동차, 이 세 개를 봤는데, 여기서 가장 주도주가 될 종목이 업종이 화학주입니다. 왜? 자, 여기서 보셨듯이 정제유, 휘발유 생산해서 수출하는 거죠.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넘어가는데, 현재로서는 소재 재료 쪽이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다라는 것은 뭡니까? 순이익이 가장 많이 낼 수 있다는 순이익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소재 재료주들, 이것이 이제 1등 선도주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동차, 그 다음 조선.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장기 사이클로 봤을 때 주도주이면서 이 박스권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 이것이 여기까지고, 그럼 다른 업종들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면은 이 세 개 업종이 가고 나머지는 안 가냐? 당연히 안 갑니다. 아니,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죠. 왜? 현재 세계 경기 사이클이 상승기예요? 아니잖아요. 하락기예요? 하락은 아닙니다. 침체기는 아니지만 조금, 자, 두 번째 쭉 강의 때 말씀드렸죠. 침체기냐, 소프트 패치냐, 일시적인 침체냐. 자, 소프트 패치, 슬쩍 지나가는 굴곡이죠. 소프트 패치가 될 것이냐, 일시적인 침체가 될 것이냐. 그것은 언제 봐야 돼요? 6월, 7월 양적 완화하고 미국 채무 한도 승인 문제, 유럽 지금 현재 위기 중이죠. 이것들 같이 봐야겠죠. 거기서 소프트 패치가 될 것이냐, 일시적인 침체가 될 것이냐. 그럼 그때 판단하면 되고, 현재는 분명한 거는 상승 사이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승 사이클이 아니니까, 자, IT, 정보통신 어떻게 봐야 돼요? 바닥이 안 잡힌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반기 때 가면은 뭐 그것이 9월이 될지도, 9월 전후가 되겠죠. 하여튼 그건 뭐 정확한 일자는 지금 제가 예측을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가면 제가 시스템 반도체, 아몰레드,
터치스크린 이 종목들을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종목들을 사면 안 되죠. 왜? 바닥이 안 난 상태니까. 그럼 이 종목들은 바닥이 언제쯤이냐? 3, 4분기를 보면 되겠습니다. 왜? 자, 미국 2차 양적 완화가 6월이고 미 채무한도 승인이 7월이고 그래서 채무 불이행 사태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돼야 어느 정도 이제 경기 회복이 조금 나오겠죠. 그러면은 6월 말쯤 가면은 양적 완화 이 문제가 뭐 이제 뭐 좋아지니 안 좋아지니 뭐 3차 양적 가니 안 가니 하다 보면은 반등은 나오겠죠. 반등은 어디까지나 반등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세계 경기 사이클이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런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일단은 바닥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심하고, 그러나 이 종목들 중에서도 뭐 좀 우량주, 실적 우량주는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지금 바닥을 미리 다지고 있긴 하지만 굳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놔두고 굳이 위험스러운 종목을 손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일단 IT 정보통신은 3, 4분기에 보자. 자, 그 다음 LED 관련주와 태양광 발전 관련주. 자, 2007년도 한때 풍미를 했던 종목들이죠. 업종들이죠. LED 관련주, 삼성, 전기, LG에너텍, 서울반도체, 태양광 발전, OCI부터 시작해서 오성 에르스틴이 OCI 옛날 소디피 신스였죠. OCI 머티리얼즈 뭐 쭉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자, 우선 LED부터 보겠습니다. LED 같은 경우에는 4분기를 바닥으로 보시면 됩니다. LED 등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 유럽이 2012년부터 LED 등을 교체합니다. 기존의 등 싹 이제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2012년부터 유럽부터 시작이 되죠. 유럽에서 2012년부터는 등을 교체할 때는 뭘로 해라? LED 등으로 교체하라. 그럼 여태까지 기존의 LED주는 뭘로 왔어요? LED TV 관련주들이 올라왔죠. 그래서 특히 삼성전기와 LG에너텍이 급등을 했었죠. 지금까지는 LED TV 관련주가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뭘로 간다? LED 등 상용화 관련주. 요것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요 종목들, 즉 LED 관련주는 일단 연말로 넘기자. 자, 다음 태양전지하고 폴리실리콘. 자, 태양전지 관련주인데요. 현재 태양전지와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 2009년까지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들어왔죠. 반등이 들어왔다가 지금 다시 하락 반전했는데 경기 회복 신호가 나타나야 이제 반전이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OCI, 즉 태양광 폴리실리콘 대장주인 OCI의 공매도 공격이 진행 중인데 오늘 또 공매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태양전지와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으니까 하반기까지는, 연말까지는 OCI의 재료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면은 OCI 한번 내려깎자. 공매도를 한번 수익을 한번 내자. 자, 공매도가 뭡니까? 고가의 주식을 매수를 해서 하락을 유도해서 밑바닥에서 다시 매수해서 갚는 것이죠. 하락한 만큼 수익 내는 것이죠. 지금 거의 OCI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거의 10%에 육박하는 금액이 지금 공매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은 뭡니까? 이 OCI 공매도 공격이 진행되는 동안은 금방 끝날 게 아니겠죠. 진행되는 동안에는 나름대로 태양전지나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추가 하락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태양전지도 언제 봐야 돼요? 4분기까지 놔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LED와 태양광 관련주는 4분기 가서 보기로 하고,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등 시 매도, 비중 축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앞으로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되겠죠. 금융주 및 중소형주, IT 정보통신 바닥 다진 후에 한 타이밍 늦게 상승 반전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반 개인들이 선호하는 금융주 및 중소형주는 뭐부터 판단해야 돼요? IT 정보통신, 즉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 IT 관련주들, 제일모직, 삼성테크인, 이런 종목들이 바닥을 완전히 다진 다음에 그때 가서 보면 되죠. 그럼 지금 이런 종목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반등 오면 쳐야죠. 당연히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중심을 어디다가 두고 봐야 돼요? 일단 중심은 화학, 자동차, 조선에 놓고 보시되 뭘 판단해야 됩니까? IT 정보통신이 바닥이 언제 나올 것이냐? IT 정보통신이 바닥이 나와야만이 누가 바닥이 나와요? 금융 및 중소형주가 바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이제 전 업종별로 다 나왔죠? 여기에 없는 업종이 뭐 있습니까? 뭐 보험주는 지금 반등 중이죠. 그 다음에 해운, 손대지 말라 그랬죠? 뭐 별거 이제 거의 다 나왔죠. 나머지 그 뭐 내수주들은 지금 조종기니까 음식료주들이 좀 상승하고 있죠. 좀 뭐 삼양산이
뭐 농심 이런 것 종목들. 자, 그런 종목들은 이유 없이 좀 고가죠.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 고가죠. 그래서 그 내수주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올라오는 내수주들이 몇 개 있는데 뭐 그런 종목들은 이제 고가주라서 여러분들이 뭐 쉽게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분석해서 뺐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큰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 업종으로 분석했는데 일단은 여기서 좀 더 이제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겠죠. 자, 우선은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감을 잡고 있으셔도 이번 여름까지는 투자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1990년대 전 세계 금융위기. 여러분들은 잘 뭐 그렇게 뚜렷하게 생각이 안 나겠지만 저에게는 아주 생생한 이제 재료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자료가 너무 많은 관계로 오늘은 이렇게 하면서 다음 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1990년대 이 전 세계 환란을 하다 보면은 아시아까지 오기가 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번 이 외환위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번 큰 장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을 다 못하면은 다음 주에 한이 있더라도 일단 좀 세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990년대 전 세계 금융위기가 나왔는데 일단 이 이전으로 넘어가려면 여러분들이 누굴 알아야 되냐면은 자, 환투기 하면 환투기의 대부가 누굽니까? 조지 소로스입니다. 조지 소로스는 1969년에 빌더버그 회의에 참석합니다. 나중에 제가 빌더버그 회의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빌더버그 회의는 유태인들의 이제 그 세계 통치 전략을 꾸미는 기획전략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거기에 1969년에 참석을 하고 나서 1971년에 콘돔 펀드 설립하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즘 뭐 상품 투기의 뭐 상품 투기의 뭐 대부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짐 로저스죠. 1973년 조지 소로스와 짐 로저스는 결별합니다. 그래서 조지 소로스는 그대로 환투기로 계속하고 짐 로저스는 상품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두 분 다 유태 투기 자본 그룹들이죠. 자, 조지 소로스가 움직이는 곳이면은 반드시 뭐가 따라붙어요? 글로벌 단기 한머니 펀드 매니저들이 따라붙고 그 다음 자금 쭉쭉 따라가는 1주 2주차 때 한번 말씀드렸었죠. 자, 우선 여기서 보시면은 92년에 미 검은 9월이 나오는데 그 1970년대부터 이제 환투기, 즉 조지 소로스가 등장하면서 1970년에 뭐가 나와요? 유가 파동이 나오죠. 유가 파동이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단기 한머니 자금들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담당 시간에 하기로 하고, 자, 우선 오늘은 해야 될 게 뭡니까? 90년대 유럽 외환위기를 해석하지 않고서는 지금 장이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장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1992년 영국 검은 9월, 자, 90년에 독일 통일이 있습니다. 동독은 경기 부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서독에서 동독을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뭐랍니까? 그 동독 화폐를 마르크화로 교체해주고 동독 지역에 대대적인 투자를 시작합니다. 자, 동독 지역에 대대적인 투자를 시작했는데 마르크화의 유동성이 확대가 됐죠. 자, 인플레이션이 올라옵니다. 금리 인상으로 초고금리 정책, 즉 마르크화를 풀어가지고 유동성이 확대됐는데 인플레이션이 올라오죠. 그래서 독일은 소독이죠. 그때 당시에는 소독이 고금리 정책을 펴니다. 자, 고금리 정책으로 돌아서자마자 어떻게 돼요? 독일 초고금리 정책으로 돌아서니까 유럽에 쏠렸던 자금이 다 어디로? 독일로. 지금 미국하고 마찬가지죠? 미국이 US 달러를 풀어버리면 세계 유동성 확대. 자, 미국이 다시, 지금 현재 미국은 화폐를 다시 이제 긴축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죠. 긴축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미국으로 다시 US 달러가 집결되니까 세계 유동성이 긴축이 오죠. 그러면은 주식은 하락, 조종. 지금 현재 이제 그 모습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 갈림길에 와 있는 거죠. 자, 독일이 초고금리 정책을 쓰자 유럽 자금이 독일로 쏠리자 마르크화는 강세, 영국 등 유럽 국가 환율이 약세 이렇게 흘러가죠. 자, 이것을 눈치챈 조지 소로스가 누구를 공격합니까? 파운드화를 매도를 하고 마르크화 매수. 근데 조지 소로스는 항상 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본인이 먼저 마르크화를 매수해 놓고 언론에다가 터뜨립니다. 나 조지 소로스는 파운드화를 매도하고 독일 마르크화를 매수했다 라고 이제 쫙 홍보를 합니다. 그럼 이제 누가 따라붙어요? 단기 한머니 자금이 그쪽으로 붙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따라붙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파운드화는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조지 소로스는 뭐예요? 파운드화 폭락에다가 배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간에 10억 달러, 1조 원의 차익을 챙기고 빠져나옵니다. 자, 거기서 끝이 난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이렇게 파운드화가 폭락하니까
유럽에 있는 프랑스 프랑화, 벨기에 프랑화, 덴마크, 그로네화 다 폭락이 나가죠. 여기서 다 뭡니까? 함탕하고 나서 이 93년도 7, 8월에 다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끝났냐? 안 끝나죠. 절대 안 끝나죠. 지금 잘 보세요. 지금은 그리스 문제를 가지고 유럽에서 지금 뭐 외환위기 뭐 이렇게 뭐 날까지 얘기하지만 결국 이것이 나중에 어디로 와요? 아시아로 반드시 옵니다. 아시아로 반드시 오는데 제1 타겟이 누구예요? 1호 베트남, 2호 인도네시아.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건 나중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폭락을 유도해서 다음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94년도 어디로? 멕시코로 넘어갑니다. 자, 근데 멕시코에서는 어떤 식으로 외환위기를 유도하냐면은 94년 말 클린턴 대통령,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저금리 정책에서 고금리 정책으로 급선회 하는데 이때 당시에 그린스펀입니다. 그린스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금리 인상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급격하게 한다. 이것이 그때 당시 그린스펀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오픈하죠. 그때 당시에는 오픈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오픈해놓고 나서 뭐 0.25, 뭐 0.25 이렇게 인하는 거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 소식 없이 아마 주식 좀 많이 하셨거나 잘 하시는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2001년 1월 4일 날 미국 금리 불시 인하로 해서 옛날 그때 당시에 그 IT 버블 꺼질 때죠. 그때 당시에 뭐 장미디어, 핸디소프트 쭉쭉 나오죠. 그 종목들이 2001년 1월부터 해서 4월까지 단기 10배 상승이 나오죠. 그때 당시에 뭡니까? 금리 인하, 급격한 금리 인하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점이 그겁니다. 94년도 1월 15일 날 재할인율 0.7을 해놓고 95년 2월 1일 날 0.5% 인상하는데 사실 이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 많이 하신 분들, 오래 하신 분들 기억날 겁니다. 우리가 94년에 1000포인트 한번 간 적이 있죠. 94년 11월 달. 이게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94년 6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해서 95년 5월까지 금리 인상이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불시에 금리 인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불시에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조지 소로스 등 국제투기자본이 US 달러화 매수하면서 뭘 했어요? 멕시코 페소화를 폭락을 유도한 겁니다. 자, 94년 12월 20일 멕시코는 변동 확률제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환율은 귀에 떡지가 않도록 저한테 들을 거라 그랬죠. 항상 유태투기자본이 누리는 건 뭡니까? 국제투기자본이 노리는 거는 변동 환율제입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늘 못하면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자, 변동 환율제를 가고 나서 페소화 폭락유도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신청을 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멕시코의 외환위기입니다. 그 이후에 99년도 브라질, 남미 국가들 이제 위기에 이제 봉착하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등급을 이어서 이제 했죠.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넘어옵니까? 아시아 및 러시아 금융위기로 넘어옵니다. 자, 94년도, 95년도 해서 거쳐서 멕시코를 한탕 확실하게 챙긴 국제투기자본은 누구를 노립니까? 태국으로 넘어오죠. 자, 97년 1월 홍콩 반환이 있었습니다. 97년, 그러니까 홍콩으로 먼저 오죠. 97년 7월 1일 홍콩 반환이 결정을 하고 나서 홍콩 내 자금 이탈, 아마 기억이 많이 날 것입니다. 주식 안 하셨던 분들도 이건 기억이 날 겁니다. 1997년 7월 1일 홍콩 반환으로 해서 홍콩 내 자금이 이탈했죠. 자, 홍콩 내에 있던 거부들이 중국으로 편입되면은 돈 빼앗길지 모르잖아요. 자산 평등제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홍콩 달러를 가지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US 달러가 강세로 가고 홍콩 달러 약세. 자, 폭락 유도. 자, 공격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여기 지금 제가 내용을 빼놨네요. 넣었다가 뺐는데. 자, 이때 당시에 보면은 조지 소로스와 중화권이 환투기 싸움이 붙은 겁니다. 비록 중국과 대만이 그때 당시에 적대시했지만 이때 당시에는 대만도 같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투기, 세계적인 국제투기 자본 조지 소로스와 중화권, 중국, 홍콩, 대만 3개국이 같이 화폐 전쟁이 붙은 겁니다. 근데 거기서 조지 소로스는 성공은 못했습니다. 성공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꽤 뭐 차익이 나왔겠죠. 물론 그 유태인 음모론 그쪽에서 보면은 뭐 조지 소로스가 뭐 피해 당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아닐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분명히 조지 소로스가 여기서 수익을 챙기고 나왔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폭락 유도를 하는데 이 상황, 즉 US 달러가 강세로 가는 상황을 어디로 이제 넘겨요? 태국으로 넘깁니다. 태국이 1997년 7월 2일 태국 바투화 폭락 유도,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들어오는데 태국도 보면은 나중에
후반부에 나올 겁니다. 태국도 이제 변동환율제로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1997년 10월에서 12월 말레이시아, 링기타, 인도네시아, 루피아, 한국, 원화, 국제통화기금 구제금 신청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쭉 97년까지 싹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가는 게 어디예요? 브라질. 그 다음에 2000년 러시아. 러시아도 신용등급 강등해가지고 아주 간단합니다. 러시아 신용등급 강등, 루블화 폭락 유도, 98년 8월 17일 모라토리엄 선언, 이런 거 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 세계를 한 바퀴 딱 돌았던 게 90년도 글로벌 외환위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 2000년부터 이제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유럽부터 다시 시작하죠. 유럽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독일 통일을 이용해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뭘로 시작해요? 해운 강대국 그리스 해운업종 부진으로 인한 그리스 경기 부진을 이용해서 그리스를 가장 먼저 타깃으로 삼은 겁니다. 그리스를 가장 먼저 타깃으로 삼고 공격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이제 여타 뭐 이탈리아니 뭐 GIPS죠.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쭉 여러 가지 뭐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쭉 나오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타켓은 누굽니까? 그리스입니다. 타켓은 그리스고, 그럼 이들이 그리스에서 원하는 게 뭐냐? 지금 최근에 보면은 그리스에서 나오죠. 뭐라고 했어요?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삼키겠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남미, 아르헨티나가 외환위기 때 완전히 국제투기자본에 선멸됐던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과거 80년대 때는 아르헨티나가 세계 경제 5대국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지금 아르헨티나 어떻게 됐어요? 완전 소리 소문 없죠. 그때 당시에 아르헨티나도 공기업 민영화 했던 것을 거의 대부분의 공기업을 거의 다 민영화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제투기자본이 싹 쓸어갔죠. 우리도 보면 지금 뭐 외환은행 얘기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우리도 외환위기 때 상당한 양의 국제투기자본이 차익 실현 및 진입, 부동산 이런 거 많이 들어왔었죠. 이것이 이제 세계 위기입니다. 요것을 놓고 자, 그럼 이때 당시에 세계 경제 흐름은 어땠었나? 미국은 어땠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앞으로 미국 흐름이나 세계 주가 흐름을 읽기가 좀 어렵진 않겠죠. 자, 이러한 분석 하에서 나온 게 이제 업종 투자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륙별 외환위기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륙별로 외환위기 그 진입한 이유나 사유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해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한번 보시고 나서 지금 오늘 이번 주 강의는 지금 많이 시간이 됐죠. 그러니까 요거 하고 나서 이 다음 이어지는 그 세계 경제 그 흐름들은 다음 주에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영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 영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 통일과 금리 인상으로 마르크화 강세에 따른 주변국 환율의 약세를 이용해서 공략을 한 케이스고, 자,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예요? 1994년 5년도 미국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US 달러 강세에 따른 주변국 환율의 약세를 이용한 공략이죠. 자, 멕시코 고정 환율제에서 변동 환율제를 이용하여 환차익을 통한 수익 극대화. 자, 요것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자, 동남아시아는 어떻게 해먹었어요? 동남아시아 어디예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 그 다음 필리핀, 대만도 들어가죠. 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국제투기자본의 공격 형태입니다. 앞으로 이제 또다시 뭐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하반기든 내년이든 가서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가 외환위기가 들어온다면 바로 이 형태가 될 것입니다. 신용등급 강등. 자,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은 은행은 단기 차입이 중단이 되죠. 신용등급이 하락하니까 단기 차입 안 해주잖아요. 그 다음 장기대여금 회수가 불가가 되죠. 왜? 단기 차입금으로 단기로 자금을 차입해갖고 장기 대출해 주니까 미스매칭이 생기죠.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실판에다가 써가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럼 이제 주식 등 매도, 자금 이탈, US 달러 부족 사태가 일어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US 달러를 부족하게 만들어 놓고 변동환율제를 유도합니다. 고정환율제를 변동환율제로 바꿔놓고 환차익을 통한 수익 극대화. 이런 경우죠. 자, 그 다음 중화권 같은 경우에는 97년 1월 홍콩 반환에 따른 혼란을 이용해서 US 달러 강세를 가는 과정에서 홍콩 달러 약세를 이용해서 공략을 했죠. 중국, 홍콩, US 달러. 이때 당시에는 중국과 홍콩이 US 달러 태그 제도였습니다. 자, 중국과 홍콩을 공격을 하고 나서 변동환율제로 계속 압력을 넣었는데 실패했죠. 이것이 최근에 누구하고 똑같아요? 바로 중국 케이스입니다. 1985년에 일본은 프라자 합의 때 변동환율제로 넘어갔죠. 근데 이번 중국은 변동환율제 안 넘어갔잖아요. 중국은 이미 일본 케이스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보면은 중국과 홍콩은 US 달러 폐거제였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낼 수가 없었던 거죠.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 공동방어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자, 러시아,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신용등급 강등을 이용한 거죠. 자, 신용등급 강등으로 루블과 레알화 가치 하락 유도.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은 은행은 단기 차입 중단, 장기 대여금 회수 불가, 외환 보이고 고갈, 은행 부실, 어떻게 해요? IMF 구제 요청. 이게 이제 외환위기죠. 2008년도 미국발 국제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 투자은행 부도로 US 달러 역류 현상,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달러들이 미국으로 역류하면서 긴축, 글로벌 유동성 부족으로 국제금융 위기. 요거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전 세계 흐름이죠. 자, 그 다음에 현재는 2010년대는 그리스 및 유럽입니다. 자, 해운 강국 그리스의 해운업 위축으로 인한 경제 부진, 신용등급 강등, 외환 보이고 고갈. 지금 딱 이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신용등급 강등을 시켜놓고 단기 차입금 차단시키고 그동안에 해외에 나가 있던 대출금 회수 못하게 해놓고 외환 보유고를 고갈하게 만들어 놓고 뭐예요? 구제금융. 옛날 우리 한국도 그랬죠. 자,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한국 외환위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국제투기자본들이 한국에다가 돈 빌려줄게. 처음에는 됐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 싫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니네 지금 달러가 없으면은 원유 도입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때 당시는 우리가 원유 재고가 일주일치 정도밖에 없었죠. 지금은 이제 한 달치 정도 있는데 원유를 수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랬죠. 못하죠. 그러면은 원유가 안 들어오면 전기 끊기죠. 이런 상태에서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돈을 안 빌릴 수가 없죠. 자, 니네 돈 빌려야 되겠지? 빌려줄게. 그 대신에 니네는 뭘 내놔라? 금융시장을 내놔라. 그래서 채권시장 100% 개방하고 주식 한도를 계속 늘려주면서 외국 투기자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자, 일단 오늘은 이렇게 전 세계, 그러니까 유럽 금융위기와 전 세계 유태인들이, 그러니까 국제 투기자본이 어떤 식으로 이제 외환위기, 즉 구제금융 요청을 유도하는지 이걸 한번 쭉 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제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해석이 돼야 향후 증시 전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 이어서 이 글로벌 위기 때 당시에 세계 증시는 각 나라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분석해 보면서 향후 증시를 또 다시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몸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주 힘찬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도 잘 들으셨나요?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이 에어컨을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더운데요. 아마 김석일 대표님의 열정적인 강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연 중에 지금의 장세를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의 금융위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흐름들 뒤에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거 놀랍지 않으세요? 한 주 한 주 갈수록 김석일 대표님의 강의가 점점 더 기다려집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신 김석일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